거기까지는 아마 진도 못 나갈. 자, 전류, 전압, 저항. 오늘 이거 할 겁니다. 자, 전류의 뜻부터 얘기해 볼게요.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고, 전하의 흐름이 뭐냐? 전기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가 흐르는 게 전하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 전하는 누가 운반하냐? 전자가 운반합니다. 여기는 밑줄 쳐줄게요. 밑줄이 쳐져 있지만 밑줄을 또 쳐주세요. 그만큼 중요하다.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하여 전류가 흐른다. 전기회로는 도선 연결한 걸 전기회로라고 하고요.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아,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 볼게요. 내가 그릴게요. 마음에 안 들어, 저 그림. 자, 도선을 확대한 거야. 도선을 확대할 거야. 도선을 확대해. 자, 도선은 전선 얘기하는 겁니다. 전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학책에서는 전선을 도선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건 전선. 뭐 별거 아니죠. 충전기 선도 전선이죠. 자, 그러면 얘를 확대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플러스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실제로? 안 보이겠지 우리.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여. 왜요? 일단 안 보여. 지금은 안 보이고 뭐 더 좋은 현미경이 생겨 보이겠죠?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잘. 아니, 그러니까 원자는 보여. 원자는 동그랗게 보입니다. 우리가 원자 맨날 동그랗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이진 않아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지금 전선이 콘센트에 연결 안 된 상태, 그냥 전선 자체로 있는 상태에서는 뭐 한다? 전자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방향성이 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랜덤으로. 왜냐면, 우리 1학년 거 배울 때 계속 했죠. 입자는 끊임없이, 그치, 움직인다. 끊임없이 움직인다. 우리 확산 증발할 때. 했죠. 그래서 그게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도 움직이고 방향 일정하지 않아. 우리 이거 증발할 때도 했죠. 증발해서 물입자들이 움직이다가 막 랜덤으로 움직이다가 마침 표면 밖으로 나가버리면 증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갖지 않고 움직이는데 전기를 연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 연결합시다. 과학책에서는 건전지라고 안 하고 그냥 전지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전지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연결하는 동시에 뭐예요? 전자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플러스를 향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면서 움직일 거예요. 이때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저쪽으로 가는 거죠. 어느 쪽으로? 플러스를 향해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향해 가요. 뭐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럼 이제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겠죠? 전자는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합니다.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얘예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대. 얘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돼. 네? 자, 봐봐, 들어봐. 내가 전류의 뜻이 뭐라 그러냐면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어. 네. 잘 들어봐요. 흘러요. 자, 봐봐. 전류의 정의가 전하의 흐름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 밑줄 치라 그랬죠. 전하를 운반하는 건 전자야.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하가 같이 운반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거야. 그럼 뭐예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를 흐르게 해줘? 그럼 당연히 전자 이동방향과 전류 이동방향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대. 왜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자, 들어봐요. 이게 왜 이런 엉망진창의 문장이 됐는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봐. 자, 우리는 옛날부터 전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옛날부터. 아마 석기 시대, 신석기, 뭐 이런 때도 알고 있었겠지. 왜냐면, 번개가 치니까. 그치. 뭐 기본적으로 번개, 뭐 청정기도 그때도 일어났겠죠? 그래서 번개는 뭐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밤에 번개 치면 막 이렇게 파지직 하는 것까지 다 보이잖아. 전기의 존재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전기가 흘러. 이때 정했어. 뭘 정했냐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를 이때 정했어.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눈 뜨고 수업 들어요. 이게 또 안 잔 척 하려고 눈 뜨고 끄덕끄덕 하고 눈 감고. 자, 봐봐. 자, 그러니까 순서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전기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다음 전기가 흐른다는 걸 알게 돼서 방향을 정해놨어요. 한쪽으로 흐르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전자의 존재를 알게 됐어.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야 전자가 마이너스 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전자가 마이너스 뛰니까 인력에 의해 플러스를 향해 움직인다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시간 갭이 굉장히 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인 걸 아는 순간 쟤를 바꿨어야지. 그쵸? 근데 뭐 했어요? 안 바꿨어요. 모였어요. 과학자들이 일단 모였어. 근데 이 순간도 되게 옛날이라서요. 그 유럽에 있는 과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땐 과학을 거기서만 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끼리 이제 쑥덕쑥덕 한 거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걸 바꿀 거냐 말 거냐. 결론은 안 바꾸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 걸로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서 잘못했지. 지금 걔네가 바꾼 시간보다 우리가 더 살 날이 더 많은데 그럼 지금은 더 못 바꾸잖아요. 그게 몇백 년 전 얘긴데요. 한 1000년 정도 전 얘기일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는 어떻게 바꿔? 1000년이 지났는데 그때 바꿨으면 요만큼만 바꾸면 되는데 1000년 더 지났으니까 이만큼 더 못 바꾸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전기의 모든 법칙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는 거에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모두 다 성립해. 그러니까 못 바꾼 거야.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정하고 생긴 법칙들이라서 다 맞습니다. 안 맞는 애가 없어요. 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면 어긋나는 이론이 없어. 얘만 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전류랑 전자의 반에 이동한 건 과학자들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헷갈리게 반대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는 이유가 있지, 그치? 전자가 마이너스 뛰니까 플러스 향해 이동하는 거에 잡아당겨지는 거고 전류는 그냥 반대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저 문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냥 뭐 좀 틀렸습니다. 그럼 저 문제 안 시험에 틀렸어요. 안 틀렸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뭐 이렇게 합시다. 그냥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거니까 우리들만의 약속 뭐 이런 거니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뭐 어차피 전기가 실체로 보이는 것도 아니까 우리들이 약속한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자, 나중에 보이면 다시 정하려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내가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해요 라고 했더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전자 어디로 이동해요? 플러스에 전선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해야 됩니다. 전선을 타고 이렇게 이동해야 돼요. 이렇게 도는 겁니다.
전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향이라는 거. 전류는 이쪽. 그러니까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전자는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볼게요. 단위. 전류의 색이랑 전류의 단위 보겠습니다. 전류의 단위는 간단해요. 전류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라고 나오는데요. 뭐 이거 몰라도 됩니다. 저도 확실히는 몰라요. 1초에 9.25 곱하기 10에 18제곱개가 지나갈 때가 1A다. 625 곱하기 12 0이 625하고 0이 16개 있는 거. 이만큼이 1초에 지나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보이지도 않지만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지만 1초에 이만큼 지나가는 개를 어떻게 세? 그쵸? 그래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세는 기계를 만들었고 그걸로 재면 되고 어쨌든 우리는 이건 몰라도 돼요. 자, 이건 몰라도 되고 아마 이게 18제곱이 아니라 13제곱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게 1A고 단위가 암페어라는 거. 암페어는 사람 이름이라는 거. 그 다음에 1000mA랑 같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안 써. 아, 여기 나오네. 18제곱. 이거 안 나오면 이건 써두세요. 1A는 1000mA. 1000mA, 1A. 우리 미터랑 밀리미터 차이처럼 단위의 차이인 거죠. 밀리암페어가 더 작은 단위, 암페어가 더 큰 단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압 해보겠습니다. 전압. 지금까지 한 건 전류. 전압 보겠습니다.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혹은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전압이 세지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뭐예요? 전류도 같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례입니다. 비례. 전압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봐봐. 물레방아 알아요? 물레방아? 물레방아 아냐고.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 그래. 자, 물레방아가 뭐냐면요.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애입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져. 물이 흐르거나 떨어져. 그럼 물이 여기 고여. 여기가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러면 일로 떨어져. 그럼 다시 여기 물이 고여? 그럼 떨어져. 그럼 시간이 지나면 뱅글뱅글 도는 게 물레방아. 옛날에는 강가에 설치했습니다. 강가에 설치한 뭐예요? 물레방아가 저절로 강이 계속 흐르니까 저절로 물레방아가 뱅글뱅글 돌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힘에 의해서 곡식을 빻는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썼고 요즘에는 그냥 관상용 이쁘라고 연못 같은 데다가 돌려. 그래 어쨌든 물레방아. 자, 들어봐요. 물레방아는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가 도는 방식입니다. 비유하는 거니까 잘 들어봐요. 자, 그럼 물레방아에 물이 떨어져서 물레방아를 돌렸어. 그럼 물이 여기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떨어진 물은 더 이상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쵸? 그럼 물레방아를 멈추게 해? 다시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거를 다시 떨어뜨려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수거해야죠.
자, 기계가 필요하죠. 기계가 펌프라고 하는 기계로 얘를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려. 물이 다시 돌겠지. 물이 돌아? 그러면 펌프로 다시 올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펌프라고 하는 기계는 물을 계속 돌리는 역할을 해. 물이 돌아가면 뭐예요? 물레방아 계속 돌아. 네, 갑자기 하나 말할 게 있는데 뭐? 펌프를 돌릴 힘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물 비유라고. 펌프는 전기가 돌아갈 거고. 아니, 비유할 거야. 물레방아를 왜 돌려? 그렇게 따지면 그냥 냅두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못하러 돌려요. 그냥 냅두고 그냥 가만히 놔두지. 펌프는 왜 돌려? 그게 아니라 이제 비유하는 거니까 들어봐. 펌프라고 하는 기계가 물을 끌어올려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과 뭘 비유할 거냐면 건전지가 연결된 전기 회로에 뭐를 켜? 전구에 불을 켜. 랑 똑같이 비유하는 겁니다. 건전지가 연결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전자가 돌아간다 그랬죠. 전자가 돌면서 전구에 물을 켜는 것과 펌프가 물을 돌려서 물레방아를 도는 걸 비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지의 힘이 세면 셀수록 불이 더 밝아져. 그럼 얘도 펌프의 힘이 세면 셀수록 뭐 하겠어요? 물을 더 높이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그럼 물이 높이에서 떨어지면 뭐예요? 물레방아 더 빠르게 돌아가겠죠. 이거랑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림이 안 나오는데요. 보통 툴을 보여드릴게요. 보통 얘랑 얘를 비유해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오토가 어려워요. 하이탑이 어려워요. 하이탑이 어렵죠. 자, 봐봐. 그 오토 그림 보시면 내가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펌프로 물을 올려서, 그러니까 물을 돌려서 계속 떨어뜨려요. 그래서 물레방아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물레방아 물이 도는 게 전기가 흐르는 것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럼 전기 흐르는 건 누가 돌려요? 전지가 돌리는 거예요. 전자를 돌리는 거고 계속 돌아가면서 얘는 물레방아가 도는 거고 얘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물의 흐름이 전류, 펌프가 전지, 물레방아가 전구로 비유되는 겁니다. 여기 수도꼭지 잠그면 물이 더 이상 안 흐르겠죠. 그건 스위치랑 비유하는 거고 물이 수도관을 따라 움직이는 건 도선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비유한다. 그래서 전압은 전기가 흐르게 하는 능력이고요. 우리 아까 얘기한 전지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지의 힘. 자, 그래서 단위는 볼트. 많이 들어봤죠?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단위가 볼트. 전기 얘기할 때 쓰는 게 볼트잖아요. 그래서 볼트. 여기를 켜고 에어컨 켜고 TV 켜고 불 켤 수 있는 전기는 220V.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펌프 나오죠. 펌프에서 물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계속 흐르게. 이렇게 물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으면 그냥 놔둬도 일로 흐르는 거 알아요? 이 누르는 힘이 더 세고 여기는 높이가 낮아서 누르는 힘이 약해서 이쪽으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 펌프를 연결해서 계속 흐르게 해주는 거고 그거를 얘랑 비유한다. 여기선 이 그림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직렬병렬. 전지의 직렬 연결 병렬이에요. 전지의 직렬 연결 병렬입니다. 초등학교 때 했었어요. 전지의 직렬 연결 병렬. 아직 안 했어. 하지 않았어? 2학기잖아 지금. 2학기 안 들어가. 하지 않지 않았어? 네? 6학년 내가 설명하지 않았어? 6학년 거 할 때? 저 6학년 거 안 했는데. 너 안 들었구나. 얘네들은 들었는데. 근데? 네. 아니 그 성훈이랑 같이 했던 6학년들.
때 해서 너도 한 줄 알았어. 정우랑 배우를 안 했을 때. 근데 그때는 제가 1학년 때 배울 때 그냥 들어가. 그렇구나. 자, 그러면 설명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전지의 직렬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지의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그거를 일자로 연결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길게 연결하는 게 직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은 뭐냐면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요렇게 연결해요. 그럼 뭐예요? 얘는 가로로 연결하는 거고 얘는 세로로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병으로 비유하면 펌프를 이중으로 다는 거야. 펌프. 그럼 높이가 2배로 올라가겠죠. 그럼 떨어지는 힘도 높아지겠죠. 물레방아가 빠르게 돌겠죠. 이게 직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지를 연결하면 얘가 1.5V, 얘가 1.5V면 얘는 총 3V야. 전압이 커졌어요. 물이 높아진 것처럼 전압도 커졌어요. 그러면 불도 2배로 밝아질 겁니다. 한 개일 때랑 비교했을 때. 전압이 커지고 밝기도 밝아졌어요. 물의 높이가 높아져서 물레방아가 빠르게 돌아가요. 이게 직렬 연결 특징. 병렬 연결은 뭐냐면요. 펌프를 2개 설치하긴 했는데요. 높이를 높이진 않았어요. 그쵸? 그럼 뭐 하냐면 양이 늘어날 겁니다. 빠르기는 같은데요. 물의 양이 많아지겠지. 왜냐면 펌프를 하나 올릴 때보다 2개를 나란히 놓으면 물이 2배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아져. 빠르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오래 돌아갈 거예요. 이게 병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전지도 여기 보시면 전지를 병렬 연결하면 1.5V짜리 2개 연결한 거잖아요. 하지만 뭐 한다? 총 1.5V입니다. 전압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 대신 뭐가 늘어나냐면요. 전구에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1시간을 킬 수 있으면 얘는 2시간 동안 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전지가 2개로 늘어나면, 그러니까 양이 늘어난 거죠. 얘는 세기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그러니까 간단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렬 연결인 전압이 세지고, 병렬 연결에선 전압이 그대로예요. 그 대신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다? 전지의 연결 방법입니다. 전지의 직렬 연결. 뒤에 다른 애를 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할 거예요. 걔가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했어요? 전류 배우고 전압 배웠어요. 그럼 마지막 저항을 배울 겁니다. 저항.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십니까? 일단 끄고 더워지면 너 대답 안 해서 내가 1대1이라서 그래 껐어. 더워지면 얘기하세요. 더운 사람 우선 여름이니까. 덥진 않잖아. 더워지면 얘기해주세요.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입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아까 전압의 뜻은 뭐였냐면요. 전류가 흐르는 게 하는 능력이었어. 그래서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진다 그랬어요. 근데 저항은 뜻이 뭐예요? 방해하는 거래요. 그러면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됐어요? 전류는 작아지게 될 겁니다. 반비례. 그럼 저항이 왜 생기냐? 자, 봐봐. 아까 그 그림 볼게요. 내가 아까 심혈을 기울였던 그림. 자, 여기 보시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잖아요. 전자가 플러스 연결되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흐를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봐봐요. 내가 다시 그릴게요. 잘 들어요. 요거 이해되면 쉽습니다. 저항이. 네. 자, 여기 플러스 하나 더 그리고. 자,
자, 그러면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가 열로 갈 거야. 여기가 플러스 연결돼 있으니까. 일로 갈 건데,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플러스는 뭐 한다 그랬어요? 안 움직인다 그랬어요. 왜 안 움직인다 그랬어요? 무거워. 무거워서 안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봐. 전자가 저기 향해 갈 거야. 목표가 저기란 말이야. 근데 가는데 플러스가 막고 있어. 그럼 내가 가는데 얘를 쇽 피해서 못 가죠. 네. 눈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가다가 얘가 가로막으면 뭐 하냐면요. 부딪혀야지 뭐. 부딪힙니다. 꽝. 그럼 뭐예요? 붙어요. 깨져요. 튕겨나가요? 그래요? 왜냐면 얘는 무겁고 얘는 가볍고 얘는 크고 얘는 작아. 근데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잡아당기니까 그냥 붙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같은 물체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플러스는 거의 중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은 플러스라고 나와 있지만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부딪혀서 나간 거야. 근데 그럼 일로 가냐? 그렇진 않죠. 우리의 목표는 저쪽이에요. 제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 그럼 방해물이 또 있어? 그럼 또 튕겨. 그러면 방해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튕기면서 앞으로 가니까 느려지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전류값이 작아지는 거고, 앞에 방해물이 적으면 쭉쭉쭉 앞으로 나가니까 전류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비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로 비유했냐면 책에서는 경사면에 못을 박아놓고 구슬을 떨어뜨리는 걸로 비유했죠. 그러면 경사면에 못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튕기면서 다라라라락 떨어지겠죠. 그리고 못이 적으면 그냥 휙 떨어지겠죠. 그러면 속도차가 생기는 거지. 근데 저기서 그냥 못이 엄청나게 많으면 구슬이 아예 못 가잖아요. 전기가 안 흐르겠죠? 아 근데 그 정도로 많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애가, 그러니까 전기가 아예 안 통하는 애는 그 흑연은 전기가 통하긴 통하는데 저항값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너무 저항값이 커서. 저항값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충돌횟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 부딪힐수록 앞으로 못 가니까 저항값이 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열이 나요. 그쵸? 너무 많이 부딪혔어. 그래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타요. 보여드립죠. 그러면 저항이 너무 커서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고 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류가 안 흐르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너무 짧아. 조기에서 그런데 세수 한번 하고 와도 될까요? 갔다 와요. 이거 할까? 자, 샤프심은 전기가 흐르지만 저항값이 완전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는데 열이 많이 나면서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르다가 빛이 엄청나게 밝아지고 이렇게 엄청 밝아집니다. 이거 실제로 눈으로 보면 눈이 아플 정도로 밝아져요. 그 다음에 끊어지죠. 다 탔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항값이 큰 물질 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저항이 생기는데 저항은 다 생깁니다. 다 생겨요. 다 생길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지금 원자핵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원자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럼 원자핵이랑 원자가 없는 물질이 어디 있어? 그쵸? 그러니까 방해가 돼. 무조건 저항이 생겨. 그러니까 이런 전선도 저항값이 작은 구리로 만들긴 했지만 저항이 0은 아니지. 여기를 흐르면 뭐 하는 거예요? 전류가 계속 손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저항이 0인 걸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현재.
그게 초전도체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보면 초전도체는 저항값을 0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손해가 안 돼. 그러니까 무한동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TV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우리가 TV를 빛나고 소리나게 하기 위해 만든 거잖아요. 근데 뒤에가 엄청 뜨거워요. 열이 난단 말이야. 나는 TV가 열나는 거 원하지 않아. 어느 누가 TV가 열나는 걸 원해요. 근데 TV를 틀어놓으면 내가 빛과 소리가 내는 걸 원하면 무조건 열이 발생해요. 저항 때문에. 많이 쓰면 뜨거운 거. 그쵸, 똑같죠. 그러니까 열이 나고 싶지 않아. 근데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저항값을 줄이면 열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러니까 내가 100원어치 전기세를 내면 100원만큼 틀어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얘를 100원만큼 틀면 150원 내야 돼. 왜냐면 열로 나가는 것까지 내 전기세니까. 그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전도체를 만들면 저항값이 0이 되면서 뭐 전기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자동차도 띄우고 뭐 섬도 띄울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저항이 0이 되면 전기로 못하는 게 없어요. 자기 부상 열차도 진짜 붕 떠서 갈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무한동력.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럼 전기세를 거의 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현재 그렇지 못하다. 초전도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초전도체를 만들려면 영하 273도씨가 돼야 돼요. 그거 무슨 그 이상 법칙으로. 그래서 그 온도에서는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네 MRI 병원에서 그런 거 찍는 거 들어봤죠? 우리 몸속 찍는 거. 그런 거는 이렇게 온도를 낮춰서 찍습니다. 초전도체가 들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백이 왜 나왔어? 저항 때문에 나왔죠. 저항은 충돌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항값이 커지고 플러스가 적으면 저항값이 작아지는 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종류에 따라. 그 다음에 길이. 봐봐. 저항 이제 같은 물질이라고 칩시다. 같은 물질이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5번 부딪혔어. 근데 길이가 늘어났어요. 2배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10번 부딪히겠지. 그럼 뭐 한다? 저항값이 늘어난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값이 커집니다. 그리고 단면적은 여기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잘랐을 때 면적.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단면적입니다. 그럼 단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뭐예요?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넓어진다. 길이 넓어진다. 그러면 길이 똑같은 넓이에서 길어지면 많이 부딪히겠지만 넓어지면 덜 부딪히겠죠. 그래서 단면적은 작을수록 저항이 큽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저항감은 작아진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물질의 종류, 길이, 단면적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집니다. 길이와 단면적이 같더라도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저항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저항값은 내 종류, 나의 길이, 나의 단면적 외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애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류는 다른 애의 영향을 받아. 전압이 커지면 전류값 커지고 저항이 커지면 전류값이 작아져요. 얘가 변하면 나도 변해. 근데 저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항은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면, 저항이 길어지거나 단면적이 넓어지거나 뭐 내 종류가 바뀌는 게 아니라면 다른 애의 영향을 받진 않아요. 기억해 주세요. 단위가 특이하죠. 단위가 옴입니다. 옴. 단위는 이거 모양은 이거 오메가 표시예요. 알파, 베타, 오메가 할 때 그 오메가. 마지막에 오메가죠. 알파가 첫 번째, 오메가가 마지막. 그 오메가 원래 W처럼 생기지 않았어? 오메가 몰라요. 그 원래 W처럼 생긴 거 뭔지 알아? W? 이게 살짝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알파, 베타. 자, 오메가. 자, 아이고, 다른 거 썼다.
자, 아니 오메가 표시랑 비슷하게 생겨서 오메가라고 한 거고 오메 단위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갈치 과자 알아요? 네. 자갈치 과자 이렇게 생겼죠? 오음. 자, 그래서 읽을 때는 오음, 쓸 때는 이 표시 하시면 되고 47분? 빨리 해야겠네. 아, 여기 나와 있네. 펌프로 물 올려서 떨어뜨리는 것과 전지로 전자 돌려서 불 켜는 것과 비유하는 거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문제 풀어가나요? 아직 안 끝났는데 문제 왜 풀어요? 자, 117쪽 보겠습니다. 오메 법칙입니다. 오메 법칙. 오메 법칙은 밑줄을 쫙 쳐주시고 별표를 5개 칠 거예요. 5개. 오메 법칙. 뭐 아까도 계속 얘기한 건데요. 전압의 뜻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전압의 정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원인, 능력. 그러면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세진다. 저항의 뜻은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면 전류가 작아진다. 그쵸? 반비례. 그래서 그걸 문장으로 표시한 거죠.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게 오음의 법칙이야. 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얘가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전화문제. 자, 근데 이렇게 안 외울 거고요. 이렇게 거속시로 외울 건데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단위가 중요합니다. 잘 봐봐. 전압은 줄여서 쓸 거예요. 전압이라고 쓰기 싫대. 그래서 V라고 줄일 거고. 단위는 볼트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줄임말과 단위가 같아요. 우연히. 어쨌든. 그 다음 전류는 줄임말이 I고 단위는 암페어예요. 이거 우리 아까 암페어랑 밀리암페어 배웠잖아요. 그쵸? 밀리암페어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계산은 암페어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밀리암페어 나와 있으면 암페어로 바꿔서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은 R로 표시할 거고 단위는 옴입니다. 이렇게 쓰라고. 써야 돼요? 요렇게 외워요. 요렇게. 됐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올 겁니다. 클리닉 때도 나올 거예요. 그럼 뭐 어려운 계산 문제 나오지는 않을 그럼 거고요. 그냥 V. 식을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럼 VA 저런 걸로 나와요.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V는 IR, R은 I분의 V, 그 다음에 I는 R분의 V. 세 가지씩. 그쵸? 너네 이거 보는 거 알죠? 전류 구하려면 저항분의 전압, 전압 구하려면 전류분의 전압,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V는 R분의 I분의 R. 뭐 아무거나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외우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다. 그래서 외워오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니크롬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니크롬선.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이렇게 용수철처럼 꼬불랑 돼 있는 겁니다. 꼬불랑. 그리고 니크롬선은 뭐냐면요. 우리 철사가 뭐예요? 철사. 철로 만든 선이잖아요. 그쵸? 사가 실이야, 실. 한문으로 실사야. 그러니까 철로 만든 실 같이 생긴 놈. 이 철사. 그럼 니크롬선은 뭐예요? 니크롬으로 만든 선같이 생긴 애.
니크롬이랑 금속이 있습니다. 자, 얘가 저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전선이 여기 연결돼 있죠. 이렇게. 그럼 긴 니크롬선. 얘를 전선을 띄어서 여기 연결해. 그러면 짧게 연결됐죠. 그럼 짧은 니크롬선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긴 거 짧은 거.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요? 저항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항은 길이가 길수록 뭐 한다 그랬어요? 저항값이 커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얘는 저항이 크고 얘는 저항이 작대요. 답이 나와 있네요. 그쵸?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같은 전압일 때, 전압이 같을 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 거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저항이 작은 애가 전류가 더 크고 저항이 큰 애가 전류가 더 작죠. 이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왜 써있어? 그러니까 자, 얘가 안 써있는 상태로 이 표가 나오면 누가 저항이 큰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값이 작은 게 저항이 크고 전류값이 큰 게 저항이 작아요. 왜? 저항은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애니까. 그러면 저항이 큰 니크롬선이 길이가 길 거고 저항이 작은 애가 짧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프. 전류랑 전압은 비례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세집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 그 다음에 저항은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작아져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고요. 그 다음 도체, 부도체, 반도체. 부도체는 절연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애, 부도체는 전류가 안 흐르는 애. 부도체 전류 왜 안 흘러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해서. 전자는 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해요? 저항이 커서. 자, 그럼 반도체가 뭐냐? 많이 들어봤죠, 반도체.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 중간. 더 쉽게 생각하면 전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니 타블렛이니 컴퓨터니 이런 데 반도체 쓰잖아요. 그래서 전기의 신호에 의해 전기의 흐름을 조절해서 하는 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선의 안쪽에는 저항이 작은 도체를, 그리고 전기가 흘러도 안전하게 바깥쪽에는 이렇게 부도체, 절연체로 감싸 놓는다. 이런 식으로 쓰죠. 알겠습니까? 네. 문제 풀 시간이 없네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럼 음의 법칙까지 시험에 나와요. 오음의 법칙이요. 음의 법칙까지. 네. 저항에 따른 물질의 분리와 이용으로 나오는 거죠. 네. 안 배웠으니까요. 안 배운 걸 내진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그 저항에 따른 물질의 분리와 이용. 그거 도체, 부도체, 반도체. 아, 이거 나오지.